앉아있네 K박사, 최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시즌3의 첫 편입니다. 와. 아 그런가요? 매번 할 때마다 첫 편이 되는 거죠? 지난번엔 뉴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무슨 방송들 하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면 하고 보라면 오고 때 되면 하고. 매우 상처가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비록 우리의 자세와 다짐을 말하곤 했지만 또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자고요. 그때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그건 뉴스룸을 대하는 자세였고 이거는 요즘 JTBC 뉴스는 조금 불안해서 나중에 이름 바꿔야 될지도 몰라.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는 아시다시피 우리 정통 과학자 K 박사님께서 주도하시면서 혹시 시즌 3부터 보는 분이 있을까봐 그런가요? 정통이란 말이 너무 불안하네요. 전혀 정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거 처음에 인사할 때 정통 과학 팟캐스트라고 내가 매번 말했어요. 맞아. 네. 하면서도 이상하긴 했는데 사실 정통이 맞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 게 무슨 박사가 아니라 정통 박사라고 하니까 되게 그 구한말의 박사라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정통이 아닌 과학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과학 자체가 없지 않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막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또 이것저것 올해는 좀 굵직굵직한 게스트도 모실 계획이 있고 아니 그동안도 굵직굵직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게스트들이 오십니다. 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가 될지 과학 같은 소리 아니가 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빅히스토리의 창설자 중 하나이신 그리고 빌 게이츠의 친구인 데이비 크리스천 선생을 모시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컸어요. 저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그날 이제 자리가 좁아서 근데 기여도에 따라서 좌석을 배분할 예정이군요. 그러니까 뭐 그게 딱히 기회를 가지고 싶은 게 딴 게 아니고 세계 최고 부자랑 한 다리 건너 알게 된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비슷비슷한 계획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진일보한 저희들 모습을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머지않아서 세른이라고도 하는 유럽 입자물연구소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갑니다. 진짜로 가요. 가서 좋겠다. 네, 이용 기자는 못 데리고 갑니다. 돈이 없어서. 좋겠다. 아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진짜 좀 왕따 시키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우연히 만난 과학하고 앉아있는 팬께서 저를 진짜 불쌍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터님이 저를 괴롭히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걔 놀리는 게 재밌으니까요. 네, 약간 이용 기자를 실제로 보면 다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 조금 놀리고 싶은 타입 아니에요? 그런가요? 자, 어쨌든 세른에 가서 우리 박인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JTBC에 나오셔가지고 그 촛불 집회 인원 파악하는 계산을 직접 한 걸 보여주셨어요. 사진에서 촛불의 개수를 재는 프로그램을 그냥 만드셨죠. 하루 만에 만드셨고. 저도 그거 SBS에서 그거 보다가 갑자기 K 박사님 튀어나오셔가지고. K 박사님도 거기 나오셨어요? SBS에서 잠깐. SBS에서. 그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초반에 출연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보다가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초반에 잠깐 출연했다가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처음 아이디어 해야 할 때만 시작하고 처음에 되게 이렇게 멋있게 나오셔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반에 해서 나와서 하는 말로 따지면은 중요한 일을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 패턴 뭔가 익숙하고. 자, 박인규 교수님이 어쨌든 저희 방송에도 한번 안 나오셨지만 저희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그 계기를 알게 됐어요. 저하고는 좀 그전부터 좀 아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세른에 우리 과학하고 앉아있네의 무급 특파원으로 자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저희가 안내도 받고 그분과 함께 현지 팟캐스트를 녹음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많이 계속 애용해 주시고요. 미국도 가고 거기서도 물론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확정된 말씀드리고요. 정말 구미의 명소를 유람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네네. 있겠죠 뭐.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는 뉴스를 사실 제가 뉴스공장을 녹음하고 왔는데 네. 이게 지금 방송이 저희가 목요일날 나가니까 사실 방송하는 시점에서 어제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그 평평한 지구 이론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네, 그렇죠. 지금 사실 그 평평한 지구 소사이어티에 큰 경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그 사이트에 다시 플랫어 소사이어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앞에 메인에 가장 큰 글씨로 샤킬 오닐이 우리 커뮤니티에 조인하였다 막 이렇게 지금 경사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네, 샤킬 오닐이 평평한 지구론자임을 커밍아웃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냥 진지하게요? 그냥 장난이 아니고? 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이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샤킬 오닐이 증거를 들기를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LA로 맨날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지구가 평평하더라. 이렇게 휘어있지 않다. 야, 경험적인. 아, 네. 네. 사실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LA까지 차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비슷한 거리를 가봤는데 평평합니다. 아, 확실한가요? 네, 그렇죠. 구부지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지구가 안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책이나 봐서 그런 거지.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뭐. 뭐 가다 보면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바로 그런 걸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학인데 우리의 경험과 지각의 한계를. 그리고 또 샤키로니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빌딩 LA 많이 서 있잖아요. 그 빌딩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빌딩이 서 있는데 요 밑에 거꾸로 중국이 있다고? 우리와 반대로 밑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평평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력, 그래비티 띵 어쩌고 하면서 중력을 불신하세요. 중력을 불신하는. 아니 중력을 불신하는 사람이 농구는 어떻게 해요? 아, 저는 만약에 이렇게 중력을 불신하는 분이 마이클 조던이시거나 그 급이 되면 아니, 저 그분은 에어 약간 조던. 중력을 그렇죠. 그분 재정의하죠. 그분이 만약에 이런 말씀하셨으면 그렇지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실 만하네. 자기 경험 속에서 이렇게 살짝 뛰니까 날아가던데 이렇게. 저중력의 삶을 사니까.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웃긴 거는 이 샤킬 오닐 씨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닥터 오닐이에요. 체육도 아니고요. 네, 교육학 박사를 따셨어요. 그런 석학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전 계시다는 세계 게. 교육학 박사를 디스하는. 네. 닥터 오닐께서 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가서 저희 청수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청수가 반응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크게 좋아하죠. 예.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올터너티브 팩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한 진실. 그리고 요즘 포스트 팩트라는 얘기를 한대요. 포스트 팩트. 그러니까 진실 이후 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식으로. 자, 그러고 보니 그 요즘 미국 상황이랑 상당히 잘 맞는. 네.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말을 좀 다르게 네이밍하고 예, 가짜 뉴스를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게 포스트 팩트, 올터너티브 팩트죠. 네, 그렇죠. 그 왜 예전에 그 부시 때 나왔던 단어 중에 트루시니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트루스네스요. 네, 그거는 이제 진실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느끼는 어떤 진실감 같은 거를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었는데 그 아는 느낌. 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내 생각에는 진짜 같아. 네, 심장 깊은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그런 거였었는데 요새는 트럼피니스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트루스네스는 뭐예요? 그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것. 네, 그러니까 결국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중세 그 교리 문답이나 이런 네. 걸 보면은 그런 식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하지만 21세기에 우리가 지구의 둥금을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들은 무지하게 진지합니다. 네. 진지하다는 점이 사실 재밌는 포인트기도 한데 근데 좀 위험하기도 하죠. 오닐 씨의 그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오닐 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오닐 박사님의 이런 그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네. 마이애미에서 LA까지 자동차 운전을 안 해봤으면 반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실험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재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자세히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프닝으로 잠깐 얘기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 있잖아요. 물곰. 네. 워터베어라고 실제로 영어로 쓰고 또 완보동물이라고도 하고요. 네. 새끼 돼지라고도 한대요. 사실 우리가 그 판다는 그렇게 안 좋아하면서 물곰을 좋아하죠. 물곰은 그렇죠. 얘들은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크기가 0.1에서 1mm밖에 안 돼요. 근데 있을 게 다 있고 진짜 돼지같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죠. 마치 포유류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귀여워요. 그 이렇게 상체까지만 보면 굉장히 친근하죠. 맞아. 네. 인형 같다. 예, 귀엽게 생겼는데 얘가 심지어는 종도 400종이나 있고 암소의 형태적인 차이가 뚜렷하지 않대요. 굉장히 이상한 동물인데 어쨌든 얘가 호랑이보다 더 강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때려도 안 죽어요. 이게 틈새로 다 이렇게. 그죠? 개미도 잘 못 죽이잖아요, 우리. 네. 손가락 사이에 낀다고요. 그죠. 죽이지도 못하거니와. 그래서 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죠. 네, 모기가 잡기가 힘들죠. 네. 영하 273도에 살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절대 온도에서 거의 사람. 예, 절대 온도에서 약간 높은 온도. 그러니까 그게 안 죽는다는 뜻이겠죠? 거기에서 뭐 생물 활동을 한다는 게 예, 아니고. 생물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 드리려는 건데. 그리고 영상 151도에 살 수 있고요. 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 끓는 물에서 안 죽는다고요? 아니, 물은 아니죠. 예, 그냥 온도. 대기 온도. 차이가 있죠. 네네네. 우리 저 사우나 90도 견도도 물 90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 차이가 있는데 얘는 방사능도 치명적인 인간에게 치명적인 농도의 1000배에 노출돼도 죽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도 살아 있고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인데 얘 유전자 이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최근에.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알아냈는데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건조해지면 몸이 머리와 다리가 둥글게 외골격 형태로 바뀐대요. 마치 우리 절지동물 있잖아요. 키틴질. 뭐 우리 새우니 뭐 개 이런 거. 키틴질로 바뀌면서 또 연체동물의 그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그 탄산칼슘이잖아요. 그렇게 변한대요, 몸이 바깥이. 이게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태로 하이버네이션 같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 외골격 안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살 수가 있대요. 버틸 수가 있대요. 그러다 물기가 감지되면 바로 외골격이 사라지면서 몇 시간 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에일리언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예, 그래서 그럼 뭐 지금 살아있는 저 물곰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살았던 애들일까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구 생물이 아니고 트루스니스. 예, 그게 왜냐하면 지구에 필요 없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맞아. 그래서 이런 생물이야말로 우리 저 새로 나왔던 코스모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외계에 갔다가 살아남아서 돌아온 애가 아닌가. 네. 그럴 수 있겠다. 그쪽에서 진화해가지고 그 코스모스 보면은 새로운 이제 학설인데 지구 초기에 생명이 탄생했다가 운석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네. 예, 그때 살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렇죠. 예, 그때는 우주로 나갔다가 예, 운석이 되돌아온. 예, 튕겨서 운석으로 그러니까 우주로 나갔다가 싣고 나서 다시 들어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어떻게 나가요? 운석이 때리니까 운석이 지구에 충돌을 하면 튕겨나가는 돌에 붙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 중에 하나로 진화해서 돌아와 있는 게 아닌가. 네. 영화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그런 환경에 살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그래서 환경이 지구상에는 없으니까. 영하 273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용도. 이건 액체 뭐 스스로도 못 만드는 온도라고요. 네. 근데 우주에서 딱 적응할 수 있는 진공상의 우주 공간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 공간을 위해서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든지 살다 보니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만 살아 있으면 그 저그가 그냥 환타지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물곰의 신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는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물곰은 귀여우니까요.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물곰 사진 중에 특히 좀 네. 귀여운 모습이죠. 아, 네. 이거 포켓몬스터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유전자나 그런 거는 지구 생명처럼 다 그 뭐 DNA 예, 그렇죠. 다 똑같은 걸 갖추고 있는 거죠. 기원은 같은데 진화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뭐 그런 동물을 찾는다면 이게 유일한 네.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먹고 산대요? 모르겠어요. 네.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 먹고 살겠죠. 네. 네, 그런 동물 우리 물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팟캐스트의 메인 코너 뉴튼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오늘은 K 박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 주셨죠? 네, 아주 재밌는 얘기. 무엇입니까? 해볼까요 한번? 해보셔야죠. 네, 사실 몇 번 했던 얘기인데 네.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어서 아하. 네, 본격적으로 아하. 초강속 비행에 대해서 워프.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겠다는 잠깐 거죠? 지금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아니고요. 이거 뉴턴의 발가락인데. 초 발가락에서 네. 초광속이면 비보다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빠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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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 번 잠깐 얘기는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뭐 알큐비에르 드라비 이런 네, 얘기 살짝 했었고. 용어 자체도 굉장히 다 익숙하실 거고. 저는 너무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원래.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진지하게 다뤄보겠다라고 오. 생각한 이유가 네. 스케틱이라는 잡지가 있죠. 잡지가 있죠. 네. 네, 거기에 이게 몇 호지? 최근에 네. 나온 그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시대의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거기에 제가 글을 썼어요. 네. 네. 오. 스케틱이라는 잡지가 좀 진지한 과학 잡지잖아요. 비과학적인 거는 절대 안 들어죠.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거기에 글을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이거 읽는 독자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네. 적당히 썼다가는 굉장히 지적이나 비난을 그렇습니다. 받을 매장 당할 수 네, 있죠. 매장 당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다른 데 쓸 때는 적당히 쓰셨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럼요. 우리가 아는 K 박사님은 당연히 이런 그러시죠. 거 부정하지 않으셔. 네. 방법이 있어요.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안 쓰면 돼.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글이 있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로 이제 점철이 된 글이다 보니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걸 그냥 첫째만 시키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라카이 하시겠다. 한번 써먹어야죠. 네, 우라카이는 일본어로서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재사용? 재탕? 재탕. 그렇죠. 네, 어쨌든 대부분이 스케틱을 안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네. 없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네. 우라카이가 그런 식으로 멋있게. 네, 좋습니다. 워프 K 박사님이 연구한 워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게 일단 이제 워프라는 얘기 다 아시겠지만 초강속 비행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냥 우주가 너무 멀다. 그렇죠. 네, 도저히 그냥 날아가지고는 못 간다. 우리가 항성간 여행을 하고 싶으니까. 네. 네. 그렇죠. 실제 보이저 가는 속도를 보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망원경 같은 걸로 몇백만 광년 밖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 gat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갇혀 있죠, 물리적으로는. 네. 실제 인류가 만들어서 보낸 것 중에 제일 멀리 간 게 보이저로거든요. 네. 이게 40년 날아갔어요. 네. 그렇죠. 네, 1977년이니까 올해 이제 발사 40주년. 네. 근데 빛의 시간 속도로는 뭐 열몇 시간이면 간다는 식으로. 그렇죠. 예. 예, 빛으로 한 1몇 시간 가면 되고 이게 그렇게 날아간 게 210억 킬로? 140 AU 정도거든요. 140 AU면 이제 태양 지구 간의 거리에 140.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느니 그런 게 논의가 됐었어요. 이게 현재 태양계를 벗어났다라는 게 입자가 태양에서 온 입자하고 우주에서 온 입자하고 중화되는 이런 지점이다. 태양 관계면이라는 포지션. 태양 관계면이라는 애매한 데를 만들어 가지고 벗어났다라는 뭔가를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대부분 과학자들이. 왜냐면은 태양계 경계하면 오토그룸 그렇죠. 가야 네. 그건데 장주기 해성들이 오는 그 동네. 네, 그 정도까지가 대략 태양계 경계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못 갔어요 거기도? 그 정도 가야 태양 경계라고 해야지 맞거든요. 거기까지 한 10,000년 더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300년 가야 돼요. 300년 가야 되고. 300년 가야 오토그룹에 이제 딱 입구에 들어가고. 입구에 들어가고. 네. 통과하는데 한 3만 년 걸립니다. 예? 예, 3만 년. 엄청나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새로 만들어낸 거군요. 만든 거죠. 그만큼 어렵다. 한 100년은 기다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300년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라도. 네, 근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네, 연구비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신호가 끊어져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끊어지기 전에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는 도저히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다.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를 든 게 그러다가 달팽이가 지구 일주를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더 쉬울 거다라는 예를 계산을 안 해보고 했어요. 그냥. 네, 아이들 뭐 대충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직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오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좀 잘못된 비유예요. 그렇습니까? 네. 왜죠?
달팽이 속도가 대략 초속 0.1cm로 쳐서 네. 실제로 한 0.2cm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절반 정도 시험시험 가 있으니까. 정말 느리구나. 초속 그렇죠. 0.1cm로 그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돌 수는 없잖아 인간도. 그러니까 달팽이가 전속력으로는 못 도니까 중간 정도 속력으로 도니까 13년이면 돌아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된 비유라는 게 엄청 빠르군요. 생각 진짜 빠르네요. 네, 달팽이가 13년 동안 부지런히 가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군요. 물곰으로 다시 이제 비유를. 물곰으로. 하루 8시간만 일을 하면 네. 그러네요. 39년이면 돌고. 네. 비교도 안 되는군요. 하루에 1시간만 돌아도 300 몇 년이면 돌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그걸 또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해봤어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세계 일주를 도는 한 게 더 빠르겠다, 더 쉬울 거다라고 한 게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우주 여행에 비하면 한 3만 배쯤 쉽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즈호가 이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는 6만 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달팽이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을 하려면은 일단 광속을 먼저 최대 속도가 광속인데 광속으로 가봐야 4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별이 사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네. 왕복 8년. 왕복하면 8년. 조금만 멀리 가면은 수십 년. 수백 년. 네, 수십 년, 수백 년. 안드로메다 갔다 오려면은 뭐 500만 년. 예, 갔다 오면 500만 년.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우주 여행을 하려면 초광속을 상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제일 불가능. 네. 그래서 뭐 영화 같은데 특히 이제 스타트랙. 그럼요. 네. 그 초광속을 하지 않고는 영화 자체가 구성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주 다른 행성에 가야 되는데 다른 태양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초광속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공간을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옛날에 축지법을 하듯이. 네. 이제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다.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이 공간이 휘어지는 거니까 중력이 있으면은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지고 뭐 시간도 느려지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공간을 접어서 이동을 하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거의 1900 한 뭐 스타트랙이 언제 나온 거죠? 60년대 나왔죠. 그러니까 그 한 30년대부터 그런 영화, 그러니까 금지된 행성. 포비든 플래닛이 그 유명한 영화. 거기에 그게 그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 나와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초광속 여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초광속 여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스타트랙은 과학적이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워프 드라이버라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그렇습니다.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한다. 이런 꽤 구체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죠. 예, 되게 그렇대요. 워프 필드란 거를 만들거든요. 그 필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사실 나중에 설명하실 그 알큐비에르 드라이브나 이런 것도 사실 그 필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조금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랙이 상징을 했던 그 워프 드라이브와의 방식과 나중에 이제 알큐비에르라는 과학자가 멕시코 출신 과학자거든요. 100% 스타트랙 팬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했었어요, 실제로.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방법을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랙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요즘 넷플릭스에 쭉 깔리거든요, 지금 한국에. 옛날 거부터요? 다 깔리고 있어요, 지금. 오리지널 시리즈부터. 좋네요. 다 깔리고 있어요.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랙의 영화 장면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초광속 이제 워프하는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그 알큐비에르 드라이브 쭉 당겼다가 쭉 놔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죠. 똑같아요. 그냥 구조 자체가 만세. 참고로 제가 최 팀장한테 생일 선물을 받아서 제 사무실에 지금 거대한 우리 존 룩 피카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선장이 타시던 NCC 1701D 그 엔터프라이즈 중에서 엔터프라이즈호의 정식 명칭입니다. NCC 1701D의 거대한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겠네요. 도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면이 있으니까 만들면 되죠. 아까 알큐비에르 그 사람과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지금. 그래서 그 알큐비에르가 스타트랙 팬이니까 진짜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진지하게. 그래서 논문이 나온 게
1994년이에요. 꽤 오래전입니다. 네, 꽤 오래전이지만 또 스타트rek을 생각해보면은 스타트rek이 나온 지 거의 한 20-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스타트rek이 별다른 근거 없이 워프라는 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상 효과를 만든 사람들도 그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뭔가 생각은 했겠죠. 그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스타트rek에는 그 과학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은 직관이 관여했지 않았을까,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알큐베르라는 과학자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서 그런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한 논문이 이제 1994년에 나왔죠. 이분이 그 방정식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죠. 이게 가능한. 네. 방정식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자기가 방식대로 변형을 해서 해를 구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방정식의 해에는 어느 정도의 무게 혹은 뭐 중력을 생성하면 얼마만큼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게 나와요. 그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되고. 스타트렉 팬이면 사실 저 정도 해야 되는데 나는 저 벽에 붙여놓고 가지고 아니야, 저걸 못하는 팬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거의 처음 해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워프 드라이브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이제 1994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그걸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지 않고 극히 일부의 과학자들이 또 왜냐하면은 이게 해가 한번 이제 나왔으니까 새로운 걸 해도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구나 이제. 이미 답을 찾아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또 일부의 과학자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큐비에르의 이론은 뭐 상상하지는 거 똑같아요. 앞을 접어서 공간이 앞을 접고 뒤를 펴면 이제 밀리듯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르게 가속하는 건 불가능하니 공간을 바꿔야 된다.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빛보다 빛의 속도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의 그 광속 관계를 피해갈 수 있다. 그렇죠. 광속 관계는 어떤 물체를 가속했을 때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요거고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부터 빛보다 빠른 물체가 있으면 돼요. 타키온 성 자체가 원래 성질 자체가 빛보다 빠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타키온 같이 뭐 이런 그건 가상의 입자죠. 가상의 입자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공간을 접었다 폈다는 건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뭐 그냥 말 그대로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빛보다 빨라도 된다. 근데 94년에 방정식의 해가 나왔으면 왜 아직까지 안 만들고 뭐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그렇죠.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왜 만들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방정식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 그 워프 드라이브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에너지 밀도가 계산이 됐거든요. 어떤 에너지 밀도가 분포되는 모양은 고리 모양으로 분포를 하면 돼요. 꼬리 모양으로요? 고리. 예. 그 X축, 그러니까 얘를 진행하는 방향, 우주선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고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길쭉한 방향으로 돼 있으면은 그게 수직으로 동그랗게 원에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 분포는 모양 그렇게 분포를 해야 되는데 밀도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밀도가 마이너스. 에너지 밀도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안 된다를 다 어렵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 밀도는 플러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음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죠. 음의 에너지. 지금 뭐 약간 비슷하게라도 써볼 수 있는 방법 비슷한 거라도 있나요? 거기에 알큐베르가 제안을 했어요. 그 논문에 실제로 있어요. 음의 에너지의 그게 이제 카시미르 효과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긴 판 두 개를 평행하게 딱 놔요. 아주 가까이 놓으면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은 그 두 개가 서로 끌어당겨요. 전자기력이나 그런 거 없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끌어당긴 힘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양자요동이라고 그 진공이지만 실제 진공이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상태가 아니고 거기에 가상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해요. 그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양자의 크기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에너지와 이제 시간의 곱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짧아지면은 에너지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에너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에너지로 입자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관측이 되진 않아요.
그 입자를 한 번도 관측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입자가 어쨌든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그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 에너지가 어떤 미는 힘을 작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얇은 판 두 개가 있으면 그 판 둘 사이에 틈이 있고 네. 그 틈에도 가상 입자가 계속 생기죠. 네. 근데 바깥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바깥이 훨씬 넓으니까 거기에 가상 입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안쪽에서 밀어내는 것보다 바깥에서 미는 게 더 세니까 당연히. 일종의 압력차 같은 게 생기는군요. 압력 차이가 생겨서 서로 굳는다. 네. 이게 음의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게 혹시 실험으로 증명된 적이 있나요? 카시미르 효과는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 네네. 네, 실제 실험으로 증명이 됐고 그게 계산한 그 이론적인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장을 얇은 막 두 개를 가까이 대면 붙는다. 네. 근데 이게 음의 에너지라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 그 밀어내는 힘이다라는 그 가상 이론을 세운 거죠. 가상 입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걸 양자역학으로 계산을 해요. 가상 입자들이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만드는지. 네, 그걸 계산해서 해보면은 실험값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입자가 발생하는 걸 한 번도 목격한 한 적은 없지만 네. 가상 입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한 값과는 일치한다는 거죠. 그것이 음의 에너지가 음의 되는 에너지가 건가요?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면 음의 물질이 되는 거죠. 오. 이 물질은 질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그럴 듯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아 진짜 과학이죠. 네, 과학이죠. 아 진짜요? 네. 너무 안 과학 같은데요. 상대성 이론도 처음 들을 땐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중력이잖아요. 네. 중력은 당기는 힘밖에 없거든요. 밀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반중력에 해당되는 반중력에 반중력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가 의미구나.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마이너스면은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네. 네, 질량이 마이너스의 물질이 있으면은 이 물질은 보통 물질하고는 무조건 밀어내는 중력을 가지게 되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무슨 장치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리 모양의 에너지 텐시티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고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그렇죠.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네, 많은. 목성 정도 질량의 마이너스의 음의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때 예, 저 이민현 박사님이 자주 하던 얘기인데 네. 목성은 굉장히 크죠. 네. 우리 인간은 아직 목성 정도 질량의 그냥 양의 물질 질량도 만든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목성 크게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네. 지구에 있는 걸 모두 합쳐도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것은 후보댐 아닌가요? 지구 질량을 다 써도 목성 질량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목성 질량만큼의 양의 물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만큼의 음의 물질을 만들어야 가능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스타트랙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 반물질을 사용하거든요. 네. 반물질은 연료고요. 연료. 네, 연료일 뿐이고 네. 이제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건 그게 음의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물질 가지고 안 돼요. 그건. 네. 반물질하고 음의 물질이 또 다른 거군요. 네, 반물질은 질량이 플러스입니다. 질량이 플러스고 네. 전하만 다른 거죠. 그렇죠. 전하만 다른 거고 그래가지고 질량은 이제 다 플러스예요. 그냥 일반 물질과 닿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반물질이에요. 반물질. 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사라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질량은 에너지로 그냥 다 전환되는 거죠. 네. 그 에너지는 다 양의 에너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음의 물질은 아직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아, 뭐 0.1g이라도요? 눈꼽만치도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0.1g은 굉장히 큰 맞아. 이 바닥에서는 그렇죠. 이 바닥. 존재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 적도 없어요. 네. 음의 물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때 이제 그 알큐비에르가 논문에 카시미르 효과를 예를 들면서 이게 있으니까 어쨌든 가능은 하지 않겠냐.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음의 에너지는 최소한 있으니까. 네네. 사실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자기는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 물질로 만들 수 있다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카시미르 효과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으면 실험이죠. 그렇겠죠. 네, 큰 규모로 이런 음의 에너지가 과연 존재할까라는 건 그때 알큐비에르도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큰 규모로도 이런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우와. 그 언제쯤 밝혔나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1998년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게 그쵸. 그게 음의 에너지죠. 그게 예. 청력. 그러네요. 그렇죠. 그 음의 에너지가 전 우주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기운이죠. 그 우리 거기에 이렇게 살짝 어떻게 얹어 타가지고 뭐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암흑 에너지가 바로 음의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네.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1998년에 밝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규모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규모로도 음의 에너지는 존재한다라는 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빼내서 쓸 수만 있으면. 그럼요. 네. 빼내서 목성 질량만큼만 뭉쳐서 뭔가 만들 수 있어요. 뭉쳐서 만들 수 있으면 네. 가능하죠. 뭐 엄청난 양도 아니고 목성 질량 정도만. 네. 아니, 저 우리가 뭐 저 먼 우주함 가겠다는데 네. 그 정도 그렇죠. 투자해야지.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알큐베어리가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되게 그럴듯하고 뭐 좋고 네, 일단 네. 스타트랙 팬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워프 드라이브하고 딱 구미에 맞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큐베어르 드라이브라고도 하는데 네. 워프 드라이브랑 거의 동의어로 있어요. 네, 네. 알큐베어르는 아주 유명인사가 됐고 알큐베르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네. 마이클 심슨 이랬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 심슨 드라이브 뭐 이런 거. 브라운 드라이브 되게 싫었을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밝혀놨으니까 굉장히 좋고 마음에 들고 해서 또 그걸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진전이 한 번 또 발생을 합니다. 네. 나사에서. 나사에서. 예. 저 이거 알아요. 헤럴드 화이트 박사. 헤럴드 화이트 박사. 예. 역시. 역시. 네. 헤럴드 화이트 박사가 뭘 밝히느냐 하면은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큐베어르 방정식을 계속 그대로 푸는데 네. 에너지 덴시티 모양도 똑같습니다. 네네. 고리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모양을 살짝 바꾸면 아. 필요한 음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우와. 그 획기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목성 질량만큼 정도가 아니고 그 어느 정도 획기적이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공을 몇 개 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을 몇 개 뗄 수 있다. 공을 몇 개 뗄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줄일 수 있다. 뭐 지구 질량 정도 뭐 천왕성이나 해왕성 정도. 진짜 획기적인 게 네. 보이저호 정도 질량이면 돼요. 예? 보이저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곁에 뭐 톤 단위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공을 엄청나게 뗀 거죠. 대박.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어떻게 왠지 못쓰지 해볼만 않을까? 할 것 같은 느낌.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아, 이제 가능한 선으로 내려오긴 네. 했군요. 일단 음의 질량이라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인간은 양의 질량으로도 목성은 못 만들어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이전 만들었으니까. 보이전도 만들어봤잖아요. 아니 보이전 뭐 밖에 있는 뭐 저 트럭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면 뭐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저거 그렇죠. 어떻게 트럭이랑 이런 거 떡 져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음의 질량으로? 그러게요. 아니, 저도 그 헤럴드 화이트 박사 나름대로 좀 이렇게 쫓아가던 편이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논문이 네. 끝까지 좀 못 읽고 이런 게 있는데 나사에서 이제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실제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일종의 가상 그림, 네. 예, 또 되게 그림을 멋있는 그린 게,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 모양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약간 네. 이제 길쭉한 흑비오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네네. 동그란 고리로 둘러싸여 링이 이렇게 둘러싸여 네. 있고, 네. 링으로 둘러싸는데 알큐베어르가 참여한 것은 거의 평면에 가까운 얇은 링을 네. 선택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 사람은 그걸 도넛 모양으로 네. 좀 두껍게 만들면 네. 질량을 극히 줄일 수 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이조가 722kg밖에 안 된대요. 아, 네. 먹을까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야. 간혹 있다고요. 사람을 엄청 막 네거티브하게 만들어. 소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요? 막 그 덩치 큰 황소 같은 거. 투소 같은 가능하죠. 네. 네. 뭐 아니 코끼리 정도면은 다 톤 단위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음의 질량이면은 뭔가 해볼 만하지 않냐. 아. 네, 그게 사실 그 헤럴드 화이트 박사의 결정적인 네. 공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극적으로 줄였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워프로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질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선 크기, 그렇죠. 사람이 뭐 몇 명이 타고 뭐 이런 네, 식의 것들. 네. 그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보통 이제 그 우주선 정도의 그걸 상정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우주선 네. 정도. 그러니까 뭐 사람 뭐 몇 명 타고 뭐 이런 정도. 네, 네. 원래 헤럴드 화이트 박사가 우주왕복선 개발하던 그 엔지니어 겸 물리학자거든요. 그렇군요. 아, 굉장히 과학자이자 동시에 공학자. 네,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나사에서 일하는 아주 그 뛰어난 과학자고 네. 이론적 물리학과 이런 엔지니어를 같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흔하지 않죠. 그런 걸 하니까 자웅동체. 네. 뭐. 이거 왠지 선배를 위해서 자르라고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걸 하니까 네. 이제 이것도 뭔가 연구를 해서 나사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해보다 되겠다. 네. 이제 거의 개인이 사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을 이제 만들어요 나사 내에서. 그 이글 프로젝트인가? 그렇죠. 이글옥스라는 네, 실험실을 하나 만들어서 네네.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뭘 실험해요? 일단은 그 음의 물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네, 그거는 모르고, 네. 가장 기본적인 단계. 일단 공간이 변형이 되느냐. 네, 공간 변형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공간이 휘어지는 걸 확인한 건 큰 질량 그렇죠. 주위에 우주에서밖에 한 적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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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서 공간이 뭔가 변형이 되는 거는 확인을 했죠. 네. 그죠.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걸 확인한 거는 얼마 전에 중력파. 네, 그렇죠. 네, 중력파를 발견을 했죠. 그게 이제 공간이 변형이 된다라는 건데 네. 인공적으로 공간을 변형시킨 적은 없어요, 아직. 그러면 저 중력, 즉 질량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써서 공간을 변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은 중력을 쓰는 거는 지구상에서 써봐야 지구 중력인데. 그 의미가 그렇죠. 전혀 없죠. 네. 그만큼 큰 덩어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네. 약간이라도 어쨌든 그 공간이 변형이 되는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형시키는지까지도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했어요? 하고 있죠. 변형됐어요?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inconclusive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이게 뭐 가능한 건 모르겠는데 안 가능한 거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이 연구팀이 그냥 놀고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계속 되게 막 우리 미래부처럼 생각한다. 자금 지원해주는 입장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믿어봅시다 우리.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 연구팀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실험실이거든요. 가 얼마 전에 그 EM 드라이버도 여기서 실험한 거예요. EM 드라이버도 여기서 했어요? 네, 같은 분이에요. 헬더 하이트 박사가 다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굉장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EM 드라이버 실험도 여기서 하고 있고 요 워프도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실험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전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헤럴드 하이트 박사가 거의 개인 프로젝트 비슷하게 어쨌든 나사의 펀드를 받는데 1억. 그렇죠. 1억 정도인데 이제 실험실 비용으로 1억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 좀 그 생각했는데 펀딩 해주면 우리도 그 명예를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사실 1억 모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돈 모아서 여기 투자하자. 그럼 나중에 이게 워프가 성공되면은 엄청난 우리 명예를 갖는 거예요. 네. 사이언스 피플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연구 나와가지고 공간이 변형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하면 뒤에 이렇게 과학과 사람들 마크 있고 그리고 여기 이그럭스 그 상호하고 우리 여기 과학과 사람들 같이 있고 정기적으로 출연하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첫 우주 여행의 영예를 다들 진짜 멀리 간다. 알파 프록시 저기 센타우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예산이 적다 보니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른 거 하면서 약간 부업 비슷하게 이제 이번의 시간에 뭐. 하는 실험 생계형 우주 연구 같은 생계도 아니고 취미형 워프를 취미로 개발하고 있는 분이군요. 그래서 공간의 변형을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느냐 이거는 그 라이고하고 똑같아요. 간섭계를 이용해요. 광선, 레이저 광선 같은 그렇죠. 레이저 광선 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험실이 있는 그 레이저 광선은 그 라이고의 모형 정도의 수준이죠. 딱 책상 위에 올라오는 정도. 그렇죠.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수준으로 놓고. 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일반 상대성 일로는 중력을 통해서만이 공간이 이제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죠.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전자기력이라든가 뭐 핵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구별되는 중력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질량이 있어야 되니까. 질량은 중력에서 중력은 질량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만약에 다른 에너지를 뭘 쓰든 간에 실제로 중력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공간 왜곡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 수 있죠. 그 에너지하고 중력하고 인터체인저블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에너지는 다 가능하죠. 중력도 에너지니까. 근데 인터체인저블 중력만이 나머지 세 힘하고 인터체인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통합 이론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애매한데 에너지라는 게 구체적인 뭔가 딱 이거는 이 에너지, 이건 이 에너지 구별되는 게 아니죠. 힘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힘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장 통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통제를 가장 잘하는 게 네 가지 중에 전자기력이잖아요. 그렇죠. 전자기력이죠. 그럼 전자기력만으로도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게 중력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있으면 일단 가능하니까. 네. 하지만 중력이 그것을 대부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큰 질량에서 큰 네. 힘을 내고 뭐 네. 이런 특성들. 근데,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그 엄청난 에너지라는 게 어느 정도 엄청난가요? 태양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 태양 정도 질량이 발휘가 되면은 그 빛이 이제 약간 휘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 점. 그러니까 발전소를 태양 용량의 발전소를 지으면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다루는 수준의 에너지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거의 뭐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의 네. 그러니까 태양 질량 정도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수준. 그게 아까 지금 얘기한 보이저 크기의 마이너스 음의 에너지와 그렇죠. 동일한 개념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거의 그 정도. 그럼 말이 보이저 크기지.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진짜 뭐 마이너스 질량의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태양만큼의 에너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반물질이 그 스타트랙에서 네. 연료로 쓰이잖아요. 쓰이죠. 그러니까 물질하고 결합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네.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반물질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네네. 만들 수는 있군요. 만들 수는 있어요. 맞아. 네, 만들긴 해요. 나오긴 해요. 거기 그 소설에 수원에 우리 나왔는데. 지금 수원에 그렇죠, 가면은 뭐. 거기가 네. 바로 가속기에서 만드는 아, 거죠. 맞아요. 가속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물질을 인류로 쓰기보다는 반물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쓰는 에너지를 인류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집 팀장은 지금 선에 갔을 때 우리 반물질 튀어나오면 딱 만져보고 싶고 그런 상상하고 있죠. 아니요, 저 그저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그런 상상이 어울리는 표정이 그리고 4년 전에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그 지금은 정도 아니에요. 많이 발전했죠. 왜냐하면 반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네. 그 댄 브라운 소설을 보고 알게 됐죠. 천사 악마의 그런 이유 때문에 만질 수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소설에 있는 만큼의 반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구나. 그만큼의 양을. 그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그럭스에서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나 이런 걸로 실험을 좀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다고 또 네. 그런 것도 지금 아직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성공한 적이 없죠. 근데 inconclusive란 말은 네. 되지 않았다는 말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 거는. 안 된 거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나. 세티 프로젝트 인컨클루시브. 얼터너티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으나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평평한 지구론도 같은 결론입니까? 아니야, 그건 컨클루시브입니다. 그렇죠. 컨클루시브는 확실하게 있는 게 있죠. 네. 과학은 그게 좋잖아요. 컨클루시브 한 건 확실하고 아닌 거는 다 인컨클루시브.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이제 요 헤럴드 화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게 시카고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카고 파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 분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든 거는 0.5와트를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분자로 해서 이거는 뭐 그 전구 하나도 안 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딱 성공을 하자마자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이 언제냐가 중요하지. 네, 첫 번째 성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되지 않겠냐. 모든 것이 그런 식일까요? 그게 이제 제가 쓴 결론도 그거예요. 그거하고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성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빨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빨라 봐야. 맞아. 네, 그 난이도의 차이가 너무 난다. 그 핵 분열 이런 거하고는.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일은 매달리기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3초만 버티면 15초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3초부터 뻥치고 있네요. 3초는 3초고 사람이 3초는 버티지만 15초를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저기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 쉽다. 시키는 게. 그래서 이게 그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뭐 실험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현실화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일단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 예언서인 스타트랙에 따르면 2063년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서. 지금 롯데 신격호 회장은 95세시잖아요. 살아계시거든요. 2063년 4월 4일에 제프럼 코크란 박사가 처음으로 광속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속 돌파를 하는 순간 그 워프 신호를 감지하고 근처에 있던 불칸인들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스타트랙에서는 광속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이 은하계 속에 이 페더레이션 당시에는 없고요. 네. 페더레이션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네, 알겠어요. 제가 큰 실수를. 은하가는 인터스텔라 여행을 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 기본적으로 소속이 되는 자격이 생기는 거라 이때야 비로소 에일리언들이 외계인들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돼야. 네. 그게 2063년 4월 4일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이때 제프랑 코크라박스 대신에 헤럴드 화이트 박사는 아마 죽었을 것 같지만 그의 뭐 후계자가 네. 해내게 됩니다.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또 잘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은 그 무렵에 아마 옴닉 사태가 일어나서 인류가 거의 멸망할 뻔할 거예요. 오버워치요? 네. 4월 4일 2063년. 진짜 이날 진짜 만약에 진짜 광속 돌파하면 미국 사람들 알잖아요. 이 사람들 돼도 이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3년 전에 됐는데 기다리다가 이날 발사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막 기술이 들똥말똥 할 때 네. 무리해서 이날 이제 실험을 하겠죠. 그러다 이제 대폭발. 이게 폭발 잘못하면 지구도 날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뭐 다음 세기가 됐던 정말 이런 걸 해내게 되면 만약에 외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진짜 좀 그때는 컨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결론을 그렇게 썼는데 불가능하진 않죠. 어쨌든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네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못 합니다, 절대. 하지만 시간은 꽤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주제로 봐서는 몇 세기가 걸릴 수도 있고 몇 세기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저는요 요즘 점점 생각이 기우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차라리 누가 찾아오는 쪽이 낫지 않을까. 약간 콘택트 영화 있잖아요. 네, 얼라이버. 와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가는 있긴 하지만. 왜요? 뭐 가르쳐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 안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는지. 그랬나요? 나는 뭐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뭔지. 이게 보면은 이제 사실 그 타블렛 거기에 나눠지 마, 왜 이런 거. 불가능해 보이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안 돼 보이지만 이론적으로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게 계속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된 건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지금 똑같거든요. 그렇죠. 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단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되는 게 방정식으로 된다. 그리고 질량을 줄였어요. 필요한 이제 음이 질량 에너지를 줄였는데 그거 이론적으로만 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줄인 게 아니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식만 잘 만들면. 그렇죠. 어떻게 방정식을 더 풀어나가 보면은 더 줄일지도 모르는 거죠. 이론적으로 줄인다는 말은 방정식을 깔끔하게 더 잘 만들어낸다는 더 연구를 얘기니까. 잘 하면 더 깊이 있게 또 천재적인 어떤 방식으로 풀면은 어쩌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부터 뭐 이상한 거 파는 느낌인데요, 지금. 에너지 덴시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도 된다라는 이론이 언젠가 나올지도 몰라요. 모를 일이죠. 아마 저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마이너스를 만드는 거구나. 네, 마이너스 에너지를. 그렇지만 음이온 나오는 옥장판 이런 게 생각나지만 실제 현재 이론대로 현실화시키는 우주선을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이론이. 이론적인 어떤 해결책을 더 빨리 찾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암흑 에너지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암흑 에너지의 실체와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다면 그 100% 노벨상 받을 텐데 그렇죠. 그와 동시에 여기에도 바로 어떤 진일보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데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에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은 공중에 떠 있는 우주선에서 살아요. 제너레이션 10 같은데 그런 데 살죠. 지구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는 우주선에 살고 있는데 그 우주선을 어떻게 띄웠느냐. 중력의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반중력. 반중력의 비밀을 알아내서 중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이. 제가 20년 전부터 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저거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한계를 못 벗어나요. 지금의 한계를. 결국 중력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 중력의 비밀을 어떻게 푸느냐. 아버지가 블랙홀로 빨리 들어가면서 블랙홀 경계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자료로 딸한테 전해줘요. 타스가 같이 빨리 들어가면서 계산을 해주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양자역학과 상대성 요론이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해주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를 먼저 전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론화시키는 게 딸이 하는 물리학자인 딸이 하는 거죠.
저도 정말 뭐 어릴 때부터 사실 저 생각을 했는데 강연 가서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인류가 진짜로 기술적인 과학적인 점프를 하는 순간은 저거를 알아내는 순간이다.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워프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웜홀을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우주여행을 초강성 여행에 워프가 아니면은 또 하나의 대안은 웜홀. 현재로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지름길에 가까운. 구멍 뚫어서 가는 거예요. 네, 우주 공간에 구멍 뚫어서 가는 건데. 저 사실 웜홀하고 워프가 크게 이렇게 그 차이가 뭔지를 잘 안 와닿아요. 웜홀은 이제 지름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고. 네. 워프는 내 주변에 워프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공간을 길을 접어서 가는 거고요. 이건 터널을 뚫어서 가는 거. 웜홀은 터널을 뚫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좀 미시령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 얼마 전까지 미시령 다 돌아가는 거 이제 지금 3m씩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웜홀이에요. 30분만 가잖아. 그렇죠. 워프는 그 이제 산을 접으면서 계속 가는 거고. 산이 막 얼핏 생각하기도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죠. 산을 접으려면. 웜홀이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게 웜홀이거든요. 근데 웜홀을 만들기는 더 어렵죠, 사실은. 그렇겠죠.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구멍을 열어놔야 되고 그러려면 또 역시 마이너스 물질이 또 필요해요. 입구를 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정식은 또 있는 거죠. 있죠. 그거는 깁손이 만든. 깁손이 그래서 웜홀에 자문을 했죠,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원래 옛날 웜홀은 다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그렇죠. 걸 했는데 그 킵슨이 쓴 웜홀은 블랙홀을 쓰지 않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랙홀이 없는. 그냥 공간에 구멍을 바로 뚫는. 그거는 교통 어떤 수단으로서의 웜홀인 건가요? 그런 웜홀은 사실은 그 킵슨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뚫어놓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웜홀 그러면은 블랙홀을 해야지 웜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구멍만 뚫어서 웜홀을 만들어요. 아휴, 다행이네요. 일단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지면. 분명히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고도 착각을 하시는 거기에도 블랙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블랙홀은 웜홀용 블랙홀이 아니고요. 웜홀은 그냥 토성 옆에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 블랙홀 그거는 그냥 블랙홀. 그렇죠. 웜홀을 통과해서 간 목적지가 블랙홀인 거지. 블랙홀을 통과해서 그 웜홀을 간 게 아니거든요. 그 웜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스타트랙 딥스페이스 나인에 보시면 그 웜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블랙홀처럼 끌어당기지 않는 단지 교통만 가능한 그런 웜홀이 톨게이트라기보다는 터널에 가까운 거지만 그게 웜홀이 제가 그 부분만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최초로 자연적인 웜홀이 처음 발견되는 걸로 아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웜홀이 왜냐하면은 그 자연적인 웜홀은 현재 이론으로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현재 이론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웜홀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도 그 주인공이 이제 웜홀을 딱 보거든요. 토성관체 웜홀을 딱 보고 하는 첫 마디가 그 웜홀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데? 라는 말을 해요. 과학자거든요. 그 말을 기억 안 난다, 정말. 그러면 그 설정이 그거잖아요.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뚫어준 걸로 나오죠.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웜홀이 하늘에 뜬 생기는 거죠. 그걸 아마도 그렇지 않겠냐. 킵슨이 왜 웜홀을 썼느냐, 워프를 안 쓰고 향후 몇백 년 이내에 인간이 우주여행을 하게 될 확률보다는 하늘에 그냥 웜홀이 갑자기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 그 확률이 더 높다. 그만큼 워프 이런 게 훨씬 어렵다. 우리 인간이 발전을 해서 만든 게. 여담이지만 그 딥스페이스나 나인에 나오는 웜홀은 사실은 그 속에 생명체가 살아요. 생명체가 사는데 이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냐면 콘택트에 나오는 생명체랑 비슷합니다. 뭐죠? 시간의 전후가 없어요. 시간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펼쳐진다는 사실 참고로 꼭 보십시오. 지금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딥스페이스 나인.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웜홀 통과하는데 그 안에 뭐가 살고 있는 설정은 사실 게임 같은 데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나 둠이나 하프라이프 같은 거. 그런 괴물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논의에서 퍼스나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킵슨이 만든 웜홀은 통과하는 도중에 뭐가 살 수가 없어요. 킵슨이 만든 웜홀은 그냥 지나가면 문하고 똑같아요.
여기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지나가면은 여기 딱 통과해서 지나가면 그냥 저쪽 다른. 네, 역시 스타트랙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한 에피소드를 보시면 그런 고정관념에 매우 오래된 유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수억 년 전일 거야 아마 수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전 은하계적인 문명의 유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방에 가면 우주의 각 곳곳으로 그냥 문 하나만 통과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그 비슷한 거는 도깨비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매트릭스 2인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네. 나와요. 이렇게 문 열고. 네. 그쵸. 문을 열고 나가면 뭐 네. 키메이크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안의 세상이니까 뭐 이렇게 사실 코딩만 그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난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키메이크가 진짜 키를 만들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 키메이크였어요. 그 배우 한국계입니다. 예. 네. 자 어디까지 얘기하면 물러갈 것인가?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킵손이 만든 워몰은 그 문 같은 문유물인데 인터스텔라 영화에도 워몰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나온 이유는 감독이 그렇게 우겨서 좀 보여줘야 될 게 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킵손은 사실 극적인 게 있어야죠 영화는. 자기가 만든 워몰은 그냥 이제 감독이 물어봤죠. 이제 워몰 통과할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랬더니 감독이 진짜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과하는 뭔가를 만드는데 킵손이 말하기를 그 부분이 자기가 이 감수한 것 중에 가장 비과학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진짜 토성 옆에 워몰 생기는 건 괜찮고요. 그런 걸 문제 삼다니 정말. 그럼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웜홀이 여기 뒤에 어디 퍽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없죠. 없어요? 네. 그럼 웜홀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먼 미래의 후손들이. 네,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에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리 따져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메커니즘은 현재로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웜홀이라는 거는 한 번도 우리가 보거나 뭐 관측하거나 뭐 만든 적이 아무것도 없는 없죠.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랙홀하고 대충 비슷한 걸로 생각하니까. 근데 블랙홀은 굉장히 많이 증거가 그렇죠. 이제 관측 증거가 있는데 웜홀은 전혀 없죠. 전혀. 자, 워프와 웜홀 두 가지 방법으로 광속 돌파는 아니지만 광속보다 빨리 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조만간 되진 않을 것이다. 뭐 까마득하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게 2063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과학 한계 내인 거고 차원이 다른 또 뭔가 과학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하지 마요. 기억해두세요. 2040년쯤에 굉장히 큰 브레이크스루가 하나 있을 겁니다. 과학계.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 엄청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인류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뀔 거예요. 일종의 불의 발견과 비견될 만한 훨씬 크죠. 불의 발견보다. 불의 발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무 근거 없이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기억해 놓으세요. 2040년. 그리고 내기합시다. 정말 그 시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년은 아니고. 과학의 브레이크스루가 그 뉴턴의 이제 중력 있었고 상대성이론 있고 양자역학이 진짜 말 그대로 브레이크스루인 게 그게 아니면 현재 이런 그 전자혁명 같은 게 안 일어나요. 우리 컴퓨터도 그러니까요. 올 때가 전 됐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걸 꼭 사람이 발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미 훌륭한 로봇들이. 뭐 우리가 쓰면 그만이지 뭐 누가 발견하든 뭐 아무렴 어때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도 그 나오기 한 10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2040년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도 돼요? 2040년에 만약에 나오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저 중학교 때 소련의 붕괴를 예견했던 사람이에요. 근거는 뭐였나요 그 당시에? 직관이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가 다녔어요. 소련이 민족 단위로 분열된다. 중학교 1, 2학년 때 얘기가 다녔어요. 그거 되는 거 보고 나도 놀랐어 진짜. 제가 몇 가지 이런 게 있는데요. 항상 맞아요. 지난번에 총선 결과를 내가 맞췄잖아요. 모두 진다고 했는데.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이런 식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맞아요. 자를 거죠. 아니요, 진짜예요. 진심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과학 팟캐스트에서 그 얘기하는 게 재미로 하는 건데. 너무 길게 하지는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파토님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단기간에 관측 가능한
괜찮은 예측 하나 해주시죠. 예를 들어 그거 좋네. 예를 들어 각 당의 경선 결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말을 했다가는. 되게 막 뭔가 사이비에 각이 잡혀 있어요. 내가 팟캐스트가 수십만 명이 듣기 때문에 이번 예상은 좀 쉬울 것 같은데. 맞아. 사실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맞춰도 맞추라고. 왜냐하면 또 다른 또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전혀 예상 못하는 걸 예측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파토님의 영험함 이런 거. 2063년 4월 4일. 아니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머릿속에 미국 대통령 한 명을 떠올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떠올린 사람을 방송국으로 이제 엽서로 옛날 얘기거든요. 엽서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루즈벨트라고 적어서 보냈어요. 그때 이제 뭐 시대가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 그 기억이 많이 나는 시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기도 루즈벨트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그 초능력이 다 전파된 거라고. 저는 초능력 같은 걸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만일에 루즈벨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몰려왔으면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예전에 유리겔라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맨 끝에 이제 화면에서 막 이렇게 카메라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어떤 이미지를 하나 보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서 방송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무슨 상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화 사람을 그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진짜 많은 편지가 왔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 얼굴을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거기서 보낸 사람이 도대체 몇 개인데 그중에 한 명이 만화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자기가 그걸 성공했다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 보면 그 설교를 방송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채널이나 아니면 뭐 산하 교회들에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송출하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께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 그 교인이 보인다. 그 병을 치료했다. 또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교인도 내가 방금 치료했다 이러면서 몇 명을 치료하시고 기도를 끝내시더라고요. 피탄 거 아닙니까? 일단 제 경우하고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데 제가 초능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예측이던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나름 무의식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럼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지금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뭐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론은 있으나 안 될 거야 아마.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잘 안 되거나. 저는 그래서 이게 그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론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론을 수정해서 좀 더 차원 높은 과학이 나와야지 가능하지. 기술적으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간단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이 나와야 된다. 적어도 그 마이너스 물질은 안 써야죠. 아무리 에너지 자체를 많이 쓴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극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획기적인 에너지원은 개발을 해야 되는군요. 에너지원도 에너지원이지만 일단 우주여행을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음의 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에너지 자체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문명이 있다면은 뭐 마이너스 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은 돼야죠. 그러니까 그 수준은 적어도 태양 전체를 뭐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든지 그 정도는 돼야지 마음대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죠. 그냥 이제 태양계 자체에다가 추진 장치를 달아서 이동하는 게 더. 그러니까 태양 같은 별 하나를 그냥 주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주워서. 저는 그게 그렇게 웃을 만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에너지 운용의 크기 차이를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쓰고 있는 에너지가 아마 거의 뭐 마을 하나하나 심지어는 지구 전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자동차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원자력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해서 웃었겠죠. 하하하 무슨 자동으로 굴러가는 마차가 생겨서 나르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산 건너로 간댄다. 그 사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저
공기보다 무거운 건 나를 수 없다라고 불과 100몇십 년 전까지만 그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냐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사실 좀 이따 제가 오랜만에 저희가 아인슈타인 화장실 할 텐데 그 내용도 여기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 나온 좀 재밌는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친 김에 우주 여행 얘기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제가 아닌 전문가, 천문학자인 K 박사님이 제 영역을 침범하셔서 이 워프와 관련된 그리고 워물과 관련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들으시고는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잊어버리시고요.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야매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잠시 후에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밥 잘 먹었다. 이제 일하자고. 선배, 근데 왜 선배는 밥 먹고 이를 잘 안 닦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 잘 들어봐. 매년 버려지는 칫솔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5천만 톤이야. 칫솔만으로 5천만 톤의 썩지 않은 플라스틱이 땅에 묻히는 거라고. 게다가 치아에 부딪혀 마모된 플라스틱이 몸에다 들어간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니 이를 안 닦는 게 오히려 생태계와 내 몸을 위한 길인 거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뭐더라?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도 있대. 험블 브러쉬래나? 그런 거 쓰면 되겠네요. 내가 그런 수작에 넘어갈 것 같나? 대나무 잘라서 칫솔 만드는 것도 환경 파괴고 또 대나무 잎을 먹는 귀여운 판다의 주식을 빼앗는 전인공노할 만행인데 이게 플라스틱보다 더 나빠. 험블 브러쉬는 판다 프렌들리라는데 이 칫솔을 만드는 대나무는 잎이 5m 높이 이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판다가 먹는 것도 아니라고요. 칫솔모 부분까지 100% 생분해 된다는데 이거 써요 이거 예쁘기까지 하네. 돈 벌려는 욕심에 뭐 환경 친화 제품이니 하면서 비싸게 파는 꼼수에 아직도 넘어가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말려들어 이를 닦을 만큼 내가 호구로 보이나? 아 진짜 좀 제발. 이 칫솔은 선배가 하나 사면 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제3세계 사람들에게 하나가 기부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 중이래요. 좋잖아요. 뭐 그럼 한번 줘봐. 뭐 괜찮은데? 100% 친환경 소재. 하나 사면 하나 기부되는 사회공헌 칫솔. 상쾌한 숨결을 세계화 나눕니다. 네이버에서 험블 브러쉬를 검색해보세요. 내일부터는 이 안 닦으면 그냥 더러운 거다. 아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뭐 늘 하던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우주 여행의 가능성 혹은 외계인들이 숱하게 우주 여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된 뉴스예요. 하버드의 과학자들이 외계인들이 거대한 라디오 빔을 써서 우주를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디오 빔? 일지도 모른다. 네. 라는 발표를 했는데 K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FRB라는 게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걸 알라고 미국 자본주의의 온상이죠. 네, 그 자본을 에일리언들이 받아서 아니고 패스트 라디오 버스트예요. 네. 연방준비제도가 아니고요. 네. 사실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아 진짜. 네. 전파 쪽이라서. 네. FRB라고 패스트 라디오 버스트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력하고 밝은 이제 전자파가 팍 하고 튀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어디에서요? 우주 공간에서. 멀리서. 먼 우주에서. 아주 먼 우주에서. 튀는 현상들이 있고 가까이서는 오히려 별로 안 보이고 굉장히 멀리서 보이는데 하버드의 이 두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 발견된 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 17개만 봤어요. 10년 동안 17개. 네, 비슷한 현상을 이 FRB라고 하는 17개를 봤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우리가 관측은 그거밖에 안 했지만 우주 전반적인 굉장히 좀 다른 은하계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루에 수천 개씩 이게 터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네. 그렇죠. 전파망원경으로 그 커버하고 있는 우주의 면적과 그렇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뭐 그렇게 계산이 되나 봐요.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설명은 뭐냐면 이런 우리 은하계 속에서 이런 데서 별이 터지면서 별에서 이제 플레어라고 그러죠, 왜? 그죠. 네.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왔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FRB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먼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겠죠, 당연히.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밖에 안 되니까.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에서 발생된 걸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하나가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멀리서. 사실 10억 광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먼 거잖아요. 뭐 로컬 정도 그 뭐 슈퍼클러스터 훨씬 그렇죠. 우리 10억 년 전에 뭐 생물이 있나요, 지금? 네, 뭐 지구에서 출발한 게 아니니까. 네. 어쨌든 우리 천은달의 초은하단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단 그게 한 뭐 1억 광년 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10배니까 엄청나게 먼 곳이죠. 정말 먼 곳이죠. 안드로메다 250만 광년밖에 안 되고. 안드로메다는 뭐 옆집이고 그냥. 그러니까요. 10억 광년 멀리 떨어진 걸 이거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밝게 터지는 것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에너지, 이 밝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 벌스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저게 뭘까? 라는 우리가 아는 자연현상 중에 저런 에너지를 내는 게, 빛을 내는 게 없다는 거죠. 뭐 초신성 이런 걸 능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현상이 다르니까. 초신성은 반짝하고 많은 게 아니죠. 몇 달씩 이제 계속 에너지를 내고 여러 가지 그건 전혀 다르고 정말 전자파 벌스트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 지구 크기, 행성 크기의 태양열을 받는, 태양에서 힘을 받은, 걔네 태양이겠죠? 행성 크기의 라디오 트랜스미터, 전파를 쏘는 장치가,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밀어낼 만큼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전파로 때려가지고 이게 우리 스타샷 프로젝트라고 얼마 전에 우리 칼색을 살려면서 얘기 나왔는데요. 그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왜 우표만한 것들 수천 개를 가지고 레이저로 쏴가지고 저 알파 센타우리까지 뭐 20년 만에 보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의 완전 거대판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산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FRB가 그 에너지가 약간 이제 삐쳐나와가지고 왜냐면 한쪽으로 쏠 테니까 삐쳐나가지고 우리 눈에 살짝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계산을 해보면 이 에너지 원래의 광선의 에너지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가장 큰 크루즈십의 20배 크기의 배를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주 잔함이지 진짜. 저거 있죠? 그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큰 거 그거. 스타워즈 나오는 거. 스타워즈 1에서 이제 그 오프닝에 나오는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걔 정도는 적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다니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분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약간 너무 펄쩍 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한 게 이명현 박사님 페이스북에서 연결을 이제 링크를 해놓으시면서 딱 한자를 써놓으셨어요. 흠이라고. 점점. 거기에 댓글을 그 서백산 천문대 대장님이신 성은창 박사님께서 흠이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황당한 얘기인데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버드 교수님이 그것도 현재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님. 하버드 천문학과는 무조건 그 분야의 최고를 교수를 모셔요. 하버드에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버드는 굉장히 그게 신경을 써요. 그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주장하셨으니까 아무리 황당해 보여도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하늘이 굉장히 맑고
주변에 공항이 없는 곳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늘이 이렇게 격자무늬 구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TV에 스위스가 나왔는데 스위스 하늘이 굉장히 파란데 진짜 하늘에 그 구름이 다 격자무늬인 거예요. 비행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그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FRB라는 것의 정체가 아직 뭔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무슨 자연현상이다 알고 있다 보냐 상관이 없지만 좀 거기에 대한 그 힌트가 좀 굉장히 적은가 봐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유추가 되는 만큼 이걸 사용해 가지고 이건 사실 이거 가지고 초광속은 안 되겠죠. 아광속. 아광속이죠 말 그대로. 이게 뭐 빛으로 미는 게 빛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광속.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그 SF들도 많이 있어요. 저 유명한 아서 클락의 유년기의 끝. 제가 보면 스타 드라이브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초광속이 아니에요. 아광속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70년, 80년치 왔다 갔다 해요, 막. 70년, 80년씩 그 정도는 쓸 수 있구나. 굉장히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배 타고 한두 달 정도 나가듯이 그런 거죠. 라이프 스팬이 긴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라든가 뭐 그런 관점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스타트랙도 보면 스타트랙의 추진 시스템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스러스터, 일반 로켓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잘 아는 워프, 아까 K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그 장비. 그리고 중간에 게 임펄스 엔진인데. 임펄스 엔진. 이건 물론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아광속을 낼 수 있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워프만 하고 다녀가지고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행성기에 들어왔는데 행성기 안에서 뭐 모든 SF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계 안에 들어와서 토성 정도에서 지구로 오겠다. 그렇죠. 그때 워프 써버리면은 퍼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SF에서 저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다고. 그렇죠. 저기까지 들어오면 저기서부터는 이제 임펄스 엔진을 쓰던가 해가지고 그냥 뭐 빛의 뭐 몇십 프로 속도 정도 해서 몇 시간 만에 지구에 오고 목성에서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워프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서 이분들은 물론 100% 그렇다는 식의 당연히 주장은 하지 않고요. 이게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아티피셜일 인공적인 무엇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열고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워프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속도 이상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속도를 내놓으면 이제 유리하게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램제트 엔진도 특정 속도까지는 그 일반 엔진으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 4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우주의 신호일 수도 있는 것과 우주 여행의 증거일 수도 있는 것과 되게 많은 것들을 겪었는데 모두가 다 큰 실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에 뭔가를 발견을 하면 이제 막 이런 걸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다가 결국은 뭐 막 전자레인지였대 막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게 대표적인 맞아요. 그렇죠. 전자레인지 타이머 끝나기 전에 문을 열면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그런 식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이슨 스피어로 추정되는 그것도 아직 안 밝혀졌어요. 밝혀진 건 아니죠. 최근에 뭔가 설명하는 이론이 하나 제 언젠가 뉴스 설명하는 건 있어요. 뭐 그 추론하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그 다른 행성 같은 게 부서져가지고 맞아요. 자네들이 이제 그렇지 않겠냐. 자네들이 그게 사실 뭐 자연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게 합리적인데 그렇다는 증거는 또 없어요. 인컨클루시브. 그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부서지면은 그 규칙성이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테니까 그거를 일일이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FRB라는 현상이 굉장히 특이하긴 한가 봐요. 관측이 되는데 또 가까이서는 안 보인다고 별로. 근처에서 발견되는 게 없는 거죠. 근처에서 발견되는 건 또 없고 멀리서 발견되는데 굉장히 세고 그 정도 센 빛을 반짝하고 내는 그런 천체를 우리가 찾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다 멀리 있어요. K사. 옛날 그런 얘기죠. 아니면 이게 K사일까요?
K사로 했겠죠. FRB는 이름 안 붙였겠죠. K사로 했겠죠. AKA FRB. K사랑 분명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거죠. 네네. 아니면 우리 은하 주변이 우주적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무슨 자연보호구역 이런 걸 DMZ. 네. 저기 저 원주민 보호구역. 너무 이제 저기 우리가 너무 뒤떨어져가지고 이 은하계 전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지 마라. 모르겠습니다. 약간 속상하네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요즘 저는 좀 몇 년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요. 이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렇다고 여기 뭐 나타나는 UFO가 다 사실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아니지만 뭐 99.9999%가 뻥이거나 착각이거나 한데 그중에 한두 개는 뭐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루에도 좀 수백 개씩 올라오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과학에 대해서 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잖아요.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번에 그 중성미자 관련된 것도 기대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암흑물질이 아니었다. 그 새로운 중성미자, 네 번째 중성미자가 그거네. 예, 암흑물질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는 듯한 그런 지금 그것도 한 하루 이틀 된 뉴스인데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또 중력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뜻밖의 가능성들이 많이 열리겠구나.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면서 또 스타샷도 떠오르고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작은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미안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용 기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것은 진짜 좀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전 우주에 걸쳐가지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교통수단이다. 그럼 전 우주적으로 그 표준화된 그 교통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긴 해요. 얘는 아광석밖에 못 내기 때문에 얘 가지고는 사실 인터스텔라가 항성간 여행을 하기에 부족하잖아요, 좀. 충분히 다니기에는.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최초 가속 정도. 그 상태에서 이제 저 알큐비에르 드라이버 같은 걸 쓰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상관이 있나요, 사실? 알큐비에르 드라이버는 속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없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 있죠. 속도를 더 내면은 암흑물질의 양을 더 줄일 수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그거겠다. 이 자기네 태양계 정도에선 빨리 나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가는 거죠. 터미널이 이제 예를 들어서 O2 그룹 바깥에 있던가. 항구에서 그 예인성 같은 게 큰 배를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이제 가잖아요. 컨테이너선 이렇게 다 못 들어오잖아요. 떠 있잖아요, 저기 뒤에. 그죠. 그 정도까지 나가는데 이걸 쓴다. 이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에 도달하면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실제 한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그리고 사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성 하나에 뭐 7개씩 붙어 있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은 저런 걸로도 행성간 여행할 수 있죠. 행성끼리. 그렇죠. 그 행성간 여행은 사실 뭐 우리도 8개월이면 화성까지 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성 안쪽에도 7개의 행성이 모여 있다. 그게 살아서 이제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 안에서 부프를 바로 쓰면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밀어서 분층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랙에서는 일종의 중간에 임펄스 엔진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나가서 옆으로 다른 항성에 가자. 심지어 다른 은하에 가자.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이걸 이상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매우 권위 있는 하버드의 학자께서. 이게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과학계 분위기가 옛날에는 뭐 에일리언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황당한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상상으로 끝나고 뭐 무슨 황당한 얘기냐인데 이런 얘기가 정식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정식 저널에 실리는 거죠, 이제. 심사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문명일 수도 있다.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션 우주라든가 이런 것도 10년 전만 해도 완전히 헛소리였는데 이게 SF랑 과학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간다. 과학이 오픈되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과학자들이 그런 접근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SF의 모든 영역을 과학이 받아들일 리가 없겠지만 경계선이 옛날보다 훨씬 흐려져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학을 우리처럼 그제 교양으로 K 박사님 빼고 우리 나머지 셋 정통과학자 네. 교양으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과학이라는 걸 이제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네네. 한 100년 전의 과학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네,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모르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의 과학자들은 자기가 많이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 내 생각에는 양자역학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실제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거. 네,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예전에 알았던 건데 10년 지나면 몰라요 이제.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 설명할 수 없는 아직 그 어려운 넘어야 될 문들이 알면 알수록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한 인간의 발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악기를 해도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제가 기타 굉장히 잘 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잘 치게 되면 그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실제로 실력은 늘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는 이게 내가 별게 아니야라는 걸 깨닫게 되고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렵다는 걸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모든 면에서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발전 그 변화를 문명이 똑같이 과학이라는 분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원래 똑같이 겪는 것 같아요. 원래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자신이 뭘 모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네,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나는 이것이 틀렸을까? 네. 그리고 뭔가 제 얘기입니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대보다 너무 천천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이 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광속으로 어플을 막 훅훅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빨리 바뀌어줘도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빨리 뭔가 찾아줘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지금 축적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세기 안에서는. 그게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쪽은 아니지만 뭐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런 건 분명히 브레이크스루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 생전에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아마 있어요. 과학 분야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쌓여간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알아내면 그게 만들어낸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족 팽창 얘기 같은 거요. 가족 팽창을 발견해서 암흑 에너지가 나와버렸고. 그러니까요. 뭔가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계속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 뭐 소립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양자역학도 마찬가지고 소립자도 뭐 작은 걸 발견할수록 저건 또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지겨워진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알 게 없구나 여기는 통달했다. 이런 날은 오지 않는다. 네. 그리고 아마 그런 측면이 과학이 교양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자세라든지.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사실은 그런 관점과 자세를 갖춘 것은 옛날은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생기는 현상. 그냥 과학자들이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해외에서도 그 리버럴 아트, 이 인문 교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무슨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냥. 한국에서는 심지어 예술로 생각을 했대요. 그 왜 스팀이라고 있잖아요. 스팀 교육이라고 거기 A가 들어가는데 그 미국 쪽에서는 스템이라고 해서 A를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스팀이라고 하는 그 A가 리버럴 아트인데 그 아트를 한국의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는 예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림, 뭐 음악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대혼란. 근데 그게 아니고 인문교양. 억지로 미술 음악을 끌어넣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인문 리버럴 아트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과학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장대익 교수님도 하신 얘기지만 기본적인 교양으로 과학이 이제 과학적 지식이 우리가 뭐 이걸 다 뭐 연구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도 이제 과학자들 태도가 점점 이렇게 자신 없어진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보기에. 뭔가 자신 없어지는데 비과학 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맞아. 지금 평평한데. 내가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더 현혹되기 쉬워지는 환경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말 세상에서 많잖아요. 제 20대 때 재즈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 음이나 랜덤으로 치면 그게 재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놀면 막 뭐 하는 것 같아요. 난 뭐 몰입해 또 와중에. 야 정말 이 음들의 어떤 그 향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2시간씩 치고 앉아 있고 친구들이랑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음들을 역시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역시 재즈는 변화무쌍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 그나마 좀 더 그때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고 나니 그럼 뭐 재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가끔 그런 분 있어요. 그 양자역학 같은 거 이제
교양서를 열심히 읽어서 그 양자의 극을 통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옛날에 저 음악계 선배 하나가 상대성 원리의 맹점을 알아서 그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 교양서 보시고. 네, 수학 하나도 안 쓰면서. 네, 교양서 보시고 말로. 네, 사변으로 해결하는. 근데 그런 분들 실제로서 만나면 진짜 지옥이잖아요. 왜냐면 말로 계속 하거든요. 밤새도록 하시죠, 밤새도록.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뭐가 틀린지 얘기 안 해줘. 한계가 있대. 어떻게 고쳤는지도 얘기 안 해줘요. 시사평론가 박성호님이 물리학과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날 과 방에 낯선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뉴튼 1법칙의 오류를 찾아내서 말로 이제 말로 풀어내셨는데 애초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 네, 그렇죠. 저도 조교할 때 많이 찾아왔어요. 그렇군요. 네, 되게 피곤해하는데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넘깁니다. 교수님이 그럼 박사님을 이 분야는 저 교수님이 전공이시거든요. 네. 교수님, 박사님은 피곤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수님이 알아서 피하세요. 그러시구나. 교수님은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회피 기술이 있으시고. 대답해주면 절대로 안 돼요. 교수는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조교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도 그런 메일이 간간히 오거든요. 뭔가를 산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뭔가를. 저한테 여러 번 왔어요. 산에서 공부하셨는데 새로 이제 법칙을 개발하셨다고 저한테 대신 발표를 해달래요. 자기는 산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는 1조를 벌 수 있을 거라고 그걸 제가 대신하면 그렇게 여러 번 연락 오셨어요. 1조가 지금 없는 걸 보면 발표는 아직 안 한 걸로. 그게 아니고 저 양심상. 근데 아무튼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과학의 대중화. 근데 이제는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교양과학의 전파. 과학의 대중화란 말 우리 살짝 다 불편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과학의 교양화. 과학을 교양으로서 나누자. 문화로서. 교양으로서 문화로서 나누자.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개인과 사회 양면에서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런 문화 교양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에 가셔서 스타트랙을 보내시죠. 보장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네. 넷플릭스랑 상관없는 거 아시죠, 저? 이제 우리 광고를 한 번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 다음 주에 갑자기 넷플릭스 광고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환영합니다. 감사히 받죠. 근데 사실 아까 시작할 때 플래너스 얘기도 했지만 이게 사실 연결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신도 안 믿을 가능성이 많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늘에 기도를 하면 우주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 말하자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해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사는데 큰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상관없죠. 그 사람들이 평평하고 그 사람들이 플로리다부터 LA까지 직진 도로로 가는데 그게 무슨 큰 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리고 진짜 실제로 제가 마이애미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자동차를 운전해보고 나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평하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공격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귀찮을 정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우주의 기운과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가서 결국은 사회의 기반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또 되거든요, 결국은. 얼마 전에 그 KBS에서 그 다큐 있지 않았습니까? 멕시코가 우리 민족. 다큐를 보면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격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멕시코 현지 무슨 교수님들 이런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보세요. 당신네 민족과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상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걸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현지 교수님이 이거 참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네요. 예의 바르게. 귀찮으니까. 두 나라의 어떤 협력과 이런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이분들의 근거가 돼요. 그 말은 그분들의 이 말이. 맞아요.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런 과학자들은. 귀찮아하는 순간 그게 이제 비과학의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 공영방송에서 다큐로 만들어지고 한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슬프네요. 그건 정말. 방금 최 팀장 얘기한 것처럼 과학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무시하고 지구가 평평하다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을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종착력, 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종착력은 중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세상을 뭐 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 계속 청취해 주시면 네, 여러분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뭐 마이애미에서 거기까지 가시더라도 평평하게 보이더라도 길이 아니 이건 내가 작아서 그런 거지 그 답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작아서 내가 느려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지구의 공률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고 예, 그런 혼란에 빠지는 그 박사님 닥터 오닐의 경우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심하잖아요. 점집 같은 거 되게 심하죠. 많고 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쿠스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맞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아주 완벽하게 큰 문제는 아니다. 전 국민이 굿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아니 나라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구술을 안 해? 뭐. 그런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나마 많이 발전한 거다. 근데 뭐 원래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선거 앞두면 유명한 점집이 아니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막 그런 얘기. 그거는 뭐 사실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행동인 불확실한 것이지. 미래에 대한 의존. 뭐 그럴 수 있긴 하죠. 과학은 그게 답을 안 주거든요. 네, 그렇죠. 안 주죠. 하지만 파토님은 답이 주죠. 네, 저는 지난 총선 결과를 맞추는 네, 후보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가 1인당 1억씩으로 공지할 것 혹시 있었나요? 이제 강연을 홍보를 하는데 네네. 네, 지금 현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네네. 목요일 저녁 강연은 그 아시아 태평 이론물리센터에서 선정한 올해의 과학책. 아하. 네, 그게 이번 주까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주 같으면 오늘 끝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다음 주까지 있어요. 다음 주까지. 3월까지는 그거고요. 네. 4월부터 이제 새로운 강연을 하는데 빅 히스토리를 흐름을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 문명의 이제 진화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으로 여러 분야의 흥미롭겠군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는 총 4강인데 강사는 총 7분이 나눠서 하시는 나눠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7시. 이거는 그 관장님이신 이강환 박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첫 강의가 이제 우주의 탄생. 그 관장 이강환 관장께서 K 박사님 동문이시죠? 절친이신. 사이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 학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미래까지 쭉 중간중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탄생, 태양계 탄생, 지구 탄생, 생명 탄생, 또 인류 탄생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종합적인 스토리를 한 달에 속성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참가비가 있던가요? 이건 참가비가 있죠. 유료 강연이고요. 총 4강이고 5만 원. 4강 전체에 5만 원. 한 광자당 따로 하시면은 15,000원. 15,000원. 그러니까 4강을 보게 되면 조금 할인이 되는 거군요. 시간은 7시. 목요일 저녁 7시.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되나요? 현장 구매는 현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넓은 데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하려면 예약하시는 게 좋죠. 네.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거의 굉장히 재밌는 강연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강연 일정이 다 짜여져 있거든요. 한꺼번에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재밌는 강연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자세하게도 아시네요, K 박사님. 그러게요. 꼭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이번 과학하고 앉아있는 나가고 이제 다음 주에 나갈 방송은 저희 새 프로입니다. 약간 물론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변형한 것이지만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참고로 어떤 건지는 얘기 안 하시나요? 과학책 관련된 거지만 새로운 포맷이고 참고로 새로운 여성께서 등장하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